최근 신주쿠 밤의 길거리에서 특이한 현상이 목격됩니다. 길 양옆으로 여자들이 서 있고 하염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중년의 남성이 무슨 얘기를 시작하죠. 혹은 적극적으로 남성들을 찾는 여성들도 있죠. 몇몇은 지하 아이돌이나 알바생으로 자신의 그룹이나 카페를 홍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돈으로 육체적 쾌락을 거래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 길거리에서는 넓은 수요와 두터운 공급층이 있죠. 일본 여성뿐만 아니라 태국이나 베트남 등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불법이지만 경찰이 와서 단속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탈리아 젊은 여성이 일본 중년 남성과 함께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으로 떠나길 결심하는데요. 한국에서 촬영된 충격적인 그녀의 영상에 전 세계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운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아리아나라고 합니다. 제가 9살 때 엄마는 일본인 남자와 재혼했는데요. 친아빠는 아주 어릴 때 집을 나갔다는 기억만 있고 다른 기억은 전혀 없어요. 아무튼 새아빠라고 온 남자도 자신의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 많았죠. 아리아나, 난 아카네라고 해. 아카짱이라고 불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때만 해도 새 가족이 생겨 단란하게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새아빠도 새언니도 엄마 앞에선 저에게 한없이 잘 대해주었으니까요. 실은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돈을 꽤 챙긴 상태였습니다. 아마 살던 집도 엄마 명의였을 거예요. 새아빠는 엄마의 뒷배경을 보고 다가왔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순 없었을 겁니다. 곧 10살이 되고 저는 새언니에게 여자가 되는 법을 듣곤 했는데요. 다른 친구들보다 2차 성징이 빨랐는지 가슴에 몽우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돈을 줘서 새언니와 속옷을 사러 가기로 했는데 학교 마치고 언니가 갑자기 친구들과 약속이 생겼다며 못 가겠다고 하더군요. 실망감에 좌절했는데 언니가 엄마한테 나 못 가니까 대신 같이 너랑 가달라고 연락해놨어. 학교 정문으로 가면 엄마가 너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면 엄마가 속옷 가게 데려가실 거야. 그저 새 옷을 산다는 마음에 기분이 좋았는데 정문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엄마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제 이름을 부르며 나타난 건 엄마가 아닌 새아빠였습니다. 아리아나, 당황할 필요 없단다. 내 언니인 아카네도 나랑 같이 속옷을 사러 갔었거든. 새아빠 말만 철석같이 믿고 그와 속옷 가게를 갔습니다. 직원도 저와 아빠를 보더니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빠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저의 속옷을 직원에게 추천해 달라고 했고 직원이 사이즈를 먼저 측정해 주겠다고 탈의실로 가자고 했는데요. 탈의실까지 새아빠가 따라 들어오자 직원이 심히 놀라더라고요. 저도 당황해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새아빠는 직접 봐야 아빠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며 끝까지 탈의실에 남았습니다. 그때 새아빠가 직원에게 우리 아리아나가 다른 사람이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걸 싫어해서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측정해도 되겠습니까? 얼렁뚱땅 둘러대는 그의 말에 아니라고 대답할 새도 없이 새아빠가 줄자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그가 나가지 않았던 이유를 조금 납득한 듯한 눈치였어요. 새아빠는 줄자로 가슴둘레를 측정했습니다. 식은 땀이 흐르더군요. 그렇게 측정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이때부터 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아빠가 사준 속옷에 감사 인사는 잊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갈 때는 이상하게 새언니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엄마 앞에서는 셋이 속옷을 사러 함께 간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대체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10살인 저에게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새언니 방에 들어가서 언니에게 새아빠와 속옷 사러 간 게 사실이냐고 물었는데요. 누가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와도 된다고 했어? 더러운 년? 당장 나가. 목소리와 표정이 확 변한 새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새언니 방에서 나와 제 방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 이후로 새언니는 엄마가 없을 때 저를 괴롭히는데 재미를 들여가고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 자신이 입에 넣고 씹던 밥을 제 밥그릇에 뱉고 먹게 하거나 강아지가 쓰는 목줄을 사서 제 목에 채우고 거실을 개처럼 네 발로 돌아다니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무릎이 다 쓸려서 피가 났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새언니가 절 괴롭히는 건 세 발의 피 수준이었어요. 제게 더 끔찍하고 마주하기 싫었던 인물은 새아빠였습니다. 새아빠는 새언니가 절 괴롭히는 걸 방관한 사람이었어요. 새아빠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아리아나, 여자아이들 첫사랑은 아빠랑 하는 거야. 나중에 남자친구 생겼을 때 어리숙해 보이면 남자친구가 싫어하거든. 아빠가 잘 알려줄 테니까 잘 배워봐. 아리아나, 오늘부터 엄마가 3일간 출장이라는 말 들었지? 오늘부터 아빠랑 같이 자면서 진득한 대화 좀 나눠볼까?
아리아나, 너 남자친구 생기면 절대 안 된다. 알았지? 그나저나 아빤 정말로 널 사랑하는데 넌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거니? 듣기 거북스러운 말을 쉽게 하는 새아빠를 보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나중엔 새아빠가 하는 말이 진짜처럼 들리기도 했으니까요. 엄마에게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하시겠지만 엄마 혼자 돈을 벌고 다녔고 새언니가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엄마가 힘들어한다고 느꼈거든요. 차마 저까지 엄마의 짐이 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요. 저도 멍청했죠. 이렇게 저는 동양인에 대한 혐오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하루, 새아빠는 점점 더 과감해져서 회식하고 늦은 시간에 저를 불러냈어요. 집 앞에서 저를 안으려다가 제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아빠를 알아본 한 아주머니가 있었고 제 옷이 늘어나 어깨가 훤히 보이는 모습을 보고 새아빠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셨어요. 새아빠는 제가 옷을 아껴 입느라 이런 옷을 입고 다닌다고 변명했지만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다행히 엄마와 예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아주머니라서 그랬는지 경찰까지 부르는 바람에 일이 커지고 말았죠. 이렇게 새아빠가 절 8년이나 괴롭혔던 사실이 세상 밖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새아빠의 만행을 알고 새아빠와 크게 다퉜고 새아빠가 엄마를 밀쳐 넘어뜨렸어요. 그때 엄마가 거실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엄마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고 경찰은 현장에서 새아빠 손목에 쇠고랑을 채웠어요. 새언니는 욕을 짓거리며 새아빠를 쫓아갔습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 아빠 끌려가잖아. 너 도대체 우리 아빠를 뭘로 만든 거야? 전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죠. 엄마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수술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도 없는데 세상에 혼자 남겨지는 건 죽어도 싫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새아빠보다 저희 편이었던 사실을 마지막에 알았으니까요. 다행히 엄마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고 새아빠는 특수폭행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언니는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어요. 병원에 한 번도 와보지 않더니 엄마가 퇴원하고 집에 가니까 눈물 흘리는 척 변명하는 새언니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아직 새언니를 믿는 눈치였어요. 며칠 후 새언니가 절 방으로 불러서 갔는데요. 집에서 나가.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최대한 눈에 안 띄게 나가라고. 너 때문에 난 하나뿐인 아빠를 잃었어. 그러니까 너도 하나밖에 없는 가족을 잃는 게 얼마나 슬프고 비통한지 느껴봐. 새언니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엄마를 잃을 수도 있단 생각이 제일 고통스러웠는데 새언니는 저 때문에 아빠 없이 혼자가 되었잖아요. 이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직 몸에 배어 있는지 새언니 말이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전 엄마에게 편지를 남기고 짐을 챙겨 나가려고 했는데 하필 새벽에 물 마시러 나온 엄마와 맞닥뜨리고 말았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무거운 짐을 들고 나가는 절 붙잡았습니다. 거실에서 소란이 일자 새언니도 자다 일어난 척하며 나오다가 놀라는 연기를 선보이더라고요. 눈물 연기까지 하면서 저를 붙잡기에 혼란스러웠죠. 새언니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는 제가 본인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했는지 곧 방학이니까 언니와 둘이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언니 고향인 일본에 가서 언니와 더 친해지라며 언니에게 돈을 전부 쥐어주었어요. 언니는 공항까지 배웅해주는 엄마를 완벽히 속였고 일본행 비행기에 타자마자 돌변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제 말은 전부 무시하더군요. 사실 첫 여행이라 들떴는데 언니는 제 기분을 맞춰주지 않았어요. 언니는 여행 느낌보다는 고향에 돌아가는 느낌이 커서 그랬을까요? 일본에 도착해서 저는 언니에게 언니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를 가자고 졸랐지만 언니는 저에게 1200엔을 주면서 각자 돌아다니다가 공항 앞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향에 왔다고 했더니 고향 친구들이 보자고 했다더군요. 길도 모르고 일본어도 잘 못하는데 혼자 어떻게 다니냐고 무서우니까 같이 만나면 안 되냐고 하자 새언니는 싸늘하게 제 손길을 내치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1200엔이면 하나로 10,000원인데 이 돈으로는 밥 한 번 사 먹으며 없어질 돈이었어요. 배고픔에 편의점에 가서 간단하게 배를 채우고 공항 근처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새언니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 되어서 기다리는데 그녀는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았죠. 공항에서 노숙까지 해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놀라서 일어났더니 해가 중천이었어요. 새언니는 홀로 이탈리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를 일본에 버려두고 간 거예요. 핸드폰도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빌려 엄마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일본인들은 제가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무시하거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안타까워하다가도 마지막엔 전부 거절했습니다. 결국 공항을 나와 길거리를 배회했어요. 늦은 밤이 되자 제 또래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길거리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모두 약속한 사람이 있었는지 나이가 새아빠와 비슷해 보이는 아저씨들과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들만 그곳에서 나와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떠났어요. 당연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한 아저씨가 제게 말을 걸어오길래 눈치껏 잡아서 모텔로 입실했어요. 더는 밖에서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저씨가 제게 어떤 짓을 할진 예상하고 있었어요. 새아빠가 제게 했던 짓이지만 이건 분명 합의가 된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저씨가 먼저 씻고 나왔고 저에게 씻으라고 하기에 따뜻한 물에 몸을 녹였어요. 살 것 같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조금 늦게 나가면 아저씨가 잠들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최대한 시간을 끌었는데요. 제 바람은 이뤄지지 않더군요. 그 아저씨는 욕실에서 나오는 저를 낚아채 침대에 던졌습니다. 아저씨가 제 위로 올라와 가운을 벗었죠. 전 새아빠에게 당한 기억이 떠올라 아저씨를 밀치려고 발버둥 쳤지만 거세게 저항할수록 손찌검만 더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눈물 흘리는 제게 고작 2,300엔을 던지고 아저씨는 가버렸습니다. 제 몸값을 하나로 2만 원에 쳐준 셈이었죠. 그날은 따뜻하고 아늑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그 꿀 같은 시간이 다음 날까지 계속 떠오르자 그날은 4명의 아저씨와 밤을 보내고 다음 날에 비로소 혼자 모텔에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다시 사라질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퇴실 시간이 되어 쫓겨나듯이 길거리로 나왔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도움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한참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포장마차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포장마차에서는 우동을 팔고 있더라고요. 우동을 맛있게 먹는 손님들을 저도 모르게 뚫어져라 쳐다보게 되었어요. 그때 포장마차 주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혹시 그녀가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지 저도 모르게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포장마차에서 국자를 들고 나오더니 빠른 걸음으로 제 앞까지 왔죠. 저를 이리저리 훑어보는 눈길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이렇게 말하는 듯했죠. 여기서 이러면 장사에 방해되잖니? 우동 먹을 게 아니라면 다른 데로 가. 난 자선 사업가가 아니야. 사정이 딱해 보이긴 한다만 마냥 널 도와줄 순 없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도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고? 냉철하고도 매서운 포장마차 주인의 말투에 우동을 먹던 손님들 시선까지 쏟아졌습니다. 부끄럽고 속상한 마음에 불이 나게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어요. 어디 동네인지도 모른 채 길을 헤매다가 새언니가 저를 버리고 갔던 공항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단체 여행객이 공항에 왔는데 저는 그들 사이에 섞여서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여행객 중 한 여자아이의 여권과 항공권이 주머니에서 나와 있길래 몰래 훔쳤습니다. 모른 척하고 빠르게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는 비행기에 올라탔죠. 혹시 그 단체 여행객과 마주칠까봐 그들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안에서 그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한참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승무원이 도착했다고 안내해 주어서 낯선 땅에 발을 디뎠어요. 하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 얼굴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제가 도착한 곳은 일본인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공항에 들어서서 누구에게 묻지도 못하고 방황하다가 누군가와 부딪히고 말았죠. 주머니에 있던 100엔 몇 개가 떨어졌습니다. 전 그 돈도 뺏길까 싶은 마음에 서둘러 줍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동전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는데요. 저와 부딪힌 사람이 100엔 하나를 주어서 일어나길래 돌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자 당황하며 돈을 돌려주더군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절 따라오는 겁니다. 무서워서 뛰려고 했지만 성인 여성의 속도는 저보다 빨랐어요. 미안해요. 떨어진 돈을 주워주려고 했는데 놀라게 하려던 의도는 절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받아요. 그녀는 영어로 말한 뒤 제게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 볼에 흐른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손에 쥐어주더군요. 제 겉모습을 보고 영어로 얘기했다가 엔화를 들고 있었던 걸 기억한 건지 일본어로도 설명해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인과 이야기하며 지나갈 때는 또 다른 언어로 대화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여긴 일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제야 아무나 붙잡고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는데요. 갑자기 붙잡아서 놀란 사람들은 이내 절 보고 표정을 풀더니 친절하게 여기는 한국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면 케이팝이나 한국 음식을 얘기하며 알려주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여주면서 제게 어디서 왔냐고 묻고는 거기서 이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나라라고 알려주기도 했어요. 일본인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낯선 사람에 대해 굉장히 친절한 듯 했습니다. 다짜고짜 붙잡고 물어도 누구 하나 무시하지 않고 친절한 반응들이었죠. 오히려 이들의 친절함에 제가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때만 해도 한국인의 정이 이렇다는 걸 몰랐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들 저는 돈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서 공항 입구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택시 기사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왔는데요. 다짜고짜 어디로 가냐고 묻길래 놀라서 뒷걸음질 쳤어요. 제가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서툰 영어로 다시 물어보는 그였습니다. 고개만 저으니 주위에 있던 다른 택시 기사들도 제 곁으로 왔는데 갑자기 몰린 인파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새아빠와 새언니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면서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들을 밀치고 벗어나려고 했지만 맨 처음 다가온 택시 기사가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전 돈이 없다고 소리치며 발악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그것도 동양인 성인 남성이 제 몸에 손을 대니까 당연히 새아빠가 떠올랐거든요. 저도 모르게 비명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나한테서 떨어지라고,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달라고 소리 질렀죠. 정신을 차렸을 땐 제가 택시 안에 타고 있더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두리번거렸는데 백미러로 보이는 얼굴은 제게 처음 다가온 택시 기사였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요?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많은 곳은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내 택시에 태웠어요. 혹시 어디로 갈 곳 있어요? 택시 기사의 서툰 영어에도 다 알아들었지만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는 저에게 무언가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손바닥에 올려진 건 바로 초콜릿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던 탓에 의심할 새도 없이 초콜릿을 까서 입에 넣었어요. 당이 들어가자 그나마 이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보인 건 말이 달리면서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표기판이었습니다. 느낌상으로는 요금 같아 보였어요. 숫자가 계속 올라갈수록 제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점점 건물이 많이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전 재빨리 택시 기사에게 멈춰달라고 외쳤어요. 화장실이 급한 척하니까 어디 건물 앞에 세워주면서 여기는 화장실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얼른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눈치 보다가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그대로 도망쳤어요. 저 택시 기사가 저를 도와준 건 맞지만, 아니 도와주는 척하면서 절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몇 시간이 지나고 그 자리에 돌아가 보니 택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잘 따돌렸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여기는 또 어디고 얼마나 방황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한숨이 절로 나왔죠. 한참을 길거리만 떠돌다가 골목 구석에서 포장마차 장사하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포장마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무언가 얘기하고는 갑자기 어디론가 급하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때다 싶어 바로 가서 음식을 마구 집어먹었습니다. 깜짝 놀라 저를 힐끔대며 쳐다보는 한국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손으로 뭔지도 모를 음식을 급하게 먹었죠. 그러다 체하고 말았어요. 자신들의 음식을 훔쳐 먹다가 사례까지 들린 저에게 종이컵에 국자로 맑은 스프 같은 것을 떠서 건네주더군요. 대충 받아서 마시고 할머니가 오는 걸 보고는 헐레벌떡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물을 건네줬던 손님이 저를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있는 힘껏 뛰려고 했지만 달리기가 어찌나 빠른지 금방 붙잡혔습니다. 급하게 먹어서 소화도 안 됐고 먹자마자 뛰어서 그랬는지 배가 아프더군요. 그 손님이 무어라 얘기하는데 들리지 않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순간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을 떴을 땐 낯선 방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작은 쟁반을 가지고 들어오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는데요. 바로 포장마차 주인 할머니였어요. 쟁반 위에는 이상한 액체가 담긴 컵과 바늘과 실이 있었습니다. 멀뚱히 할머니를 보고 있자 제 손을 붙잡더니 등을 주먹으로 막 내리치는 거예요. 놀라서 소리쳐도 놓아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며 혼까지 내더라고요. 실로 제 엄지 손가락을 둘둘 감더니 바늘로 찌르려고 하는 겁니다. 온갖 욕을 퍼부었지만 할머니는 영어로 말하는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힘이 정말 세더군요. 결국 제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손톱 아래 찌릿한 느낌이 잠깐 들고 이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내 그 할머니 앞에서 트림을 했습니다.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죠. 할머니는 나우, 오케이. 돈워리. 이렇게 말하며 손톱 아래 나오는 검붉은 피를 휴지로 닦아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급체한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했죠.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체하면 손을 바늘로 따는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급체한 상태에서 손을 따면 검은 피가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압이 낮아지면서 혈액이 손가락이나 손 등의 말단 부위에 도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라더군요. 말단 부위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손가락이나 손 등의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해 혈액 중에서 나오는 노폐물이 쌓여 검은색 혈액이 나타난대요. 따라서 급체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여 혈액 순환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번역 어플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혹시 평소에 잘 못 먹고 지낸 거예요? 체한 것 같으니까 이것 좀 마셔봐요. 이건 매실차라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소화가 잘 안 될 때 이걸 마셔요. 매실은 해독 작용이 뛰어나 소화불량이랑 식중독 치료에 효과적이거든.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매실에는 구연산이 풍부해 소화기 해독에 도움을 주며 장의 연동운동을 조절한다는데요. 따라서 식중독이나 장염에 걸렸을 때 매실액을 물에 타서 마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매실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불량을 해결하고 위액 분비를 조절해 위산 과다 분비를 막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준 매실차를 전부 마셨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웃으면서 토닥여 주더니 힘들었을 텐데 조금 더 눈을 붙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해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일본과 다르게 이유도 없이 도와주는 사람들만 가득했어요. 쟁반을 가지고 나가려는 할머니에게 절 도와준 이유를 물었는데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겠어. 그래도 다른 데 가선 그러지 말고 앞으로 나한테 와서 달라고 해. 배부를 때까지 내줄 테니까. 처음 받아보는 관심과 동정 그리고 따스함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엄마처럼 저를 보듬어주고 받아주었어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와 함께 포장마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보조하느라 바빠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한 손님이 음식을 다 먹고 그냥 가는 걸 제가 보고 붙잡았어요. 예의도 없이 무슨 짓이에요? 주인한테 돈도 안 주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번역 어플로 그 손님에게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전 할머니에게 도움이 된 줄 알고 뿌듯해했는데요. 할머니가 갑자기 제 등짝을 팍 내리치더라고요. 여기 이거 보여? 여기에 내가 계좌번호를 적어놨잖아. 계좌 이체를 하고 가는 손님이야. 입금이 되면 나한테 핸드폰으로 알림이 오거든. 물론 바빠서 확인을 못할 때도 많긴 하지만 말이야. 요즘 사람들은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거든. 물론 현금으로 주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 할머니 말에 깜짝 놀랐어요. 손님이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가면 어쩌냐고 했더니 지금껏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더 주고 가는 사람들은 있어도 덜 주고 가는 사람은 없었다고요. 그런 사람들 덕분에 할머니도 오는 손님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장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 도와준 거라고도 했어요. 심지어 잔돈이 필요하면 알아서 꺼내가라고 잔돈 바구니가 손님들 가까이에 놓아져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이들의 행동은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몇 명의 손님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돈을 두고 간 후에야 깨달았죠. 갈 곳이 없어서 괜히 아픈 핑계를 대고 할머니 집에 며칠 더 머물렀는데 할머니가 밥 먹으면서 먼저 얘기를 꺼내더군요. 혹시 나가라고 할까봐 긴장하고 있었는데 혼자 지내기 적적하고 집도 크니까 있고 싶은 만큼 있어도 돼. 이런 할머니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저는 할머니 덕분에 아직도 한국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의 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시아라고 모두가 같은 특징과 성격을 지닌 게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지금의 할머니 덕에 한국어 공부도 배우고 있고 한국 역사는 할머니가 산 증인이라 할머니에게 배우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서로 베풀고 잘 사는 나라인데 불과 반세기 전에는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면서 일본 지배당한 시절 이야기를 들을 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네요. 그래도 독립을 이뤄낸 한국인들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혹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언젠가 생긴다면 그들 앞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게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